비행기 안에는 253명의 승객, 그리고 지금 죽어가는 환자 1명. 그때 관제탑의 지시가 들렸습니다. 인천공항. 한국으로 우회하라. 1000m 상공, 기내에서 한 남자의 심장이 멈춰가고 있었습니다. 일본은 기록적인 폭설로 모든 공항이 폐쇄됐고 연료는 단 30분. 2025년 1월, 파리에서 도쿄로 향하던 항공편. 저는 승무원이 아니라 응급실에서만 15년을 버텨온 프랑스 응급의학과 전문의였습니다. 수없이 많은 생사를 겪어왔지만 그날만큼은 제 지식도 경험도 무력했습니다. 솔직히 생각했죠. 한국이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하지만 그 선택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이 실화를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도 한국을 다시 보게 될 겁니다. 그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감동하늘이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에 한국 최고라고 남겨주세요. 어디서 듣고 계신지도 함께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클레르 마르셀 35살입니다. 파리의 한 대형 병원 응급의학과에서 일하고 있죠. 응급실 경력만 따지면 벌써 19년째입니다. 그동안 수천 명의 환자를 받고 그중 절반은 제 손을 거쳐 살아났어요. 나머지 절반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감정보다 프로토콜을 믿어요. 의료는 명확해야 합니다. 환자가 들어오면 증상을 확인하고 진단을 내리고 처치를 시행하죠. 그 과정에서 감정이 끼어들 자리는 없습니다. 속도와 정확성, 그리고 책임 소재가 분명해야 해요. 20년 가까이 이렇게 일해왔고, 그게 제가 믿는 의료의 전부였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출장이었어요. 도쿄에서 열리는 국제응급의학학회에 참석하기 위해 비행기에 올랐죠. 기내는 조용했습니다. 옆자리 승객은 잠들어 있었고, 저는 노트북을 펼쳐 발표 자료를 다시 점검했어요. 익숙한 루틴이었습니다. 비행기가 순항고도에 접어들 무렵이었어요. 기내 방송이 울렸습니다. 처음엔 일반적인 안내인 줄 알았죠. 그런데 승무원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조금 빨랐고 약간 높았습니다. 승객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일본 전역에 폭설 경보가 발령되어 도쿄 나리타 공항이 폐쇄되었습니다. 현재 오사카와 나고야 공항도 순차적으로 운영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저희 항공편은 대체 공항인 대한민국 인천국제공항으로 회항할 예정입니다. 주변이 술렁였어요. 누군가는 한숨을 쉬었고 누군가는 전화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어요. 구름 아래로 보이는 바다는 여전히 잔잔했습니다. 속으로 계산했어요. 인천이라면 아시아의 주요 환승 허브 중 하나죠. 시설은 나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의료 대응이나 긴급 상황 처리 수준은 기대하지 않는 게 낫겠다고 판단했어요. 유럽이나 북미의 주요 공항처럼 체계가 잘 갖춰져 있을 거라곤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몇 시간 지연되고 호텔에서 하룻밤 묵고 다음 날 다시 출발하면 되는 일이었어요. 불편하지만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했죠. 저는 다시 노트북 화면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발표 자료의 세 번째 슬라이드를 수정하기 시작했어요. 응급실 프로토콜 개선안에 대한 내용이었죠. 명확한 기준, 빠른 판단, 체계적인 대응. 제가 믿는 의료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제가 믿던 그 모든 기준이 흔들릴 거라는 걸요. 그리고 그 흔들림이 저를 바꿔놓을 거라는 것도요. 인천으로 방향을 틀고 40분쯤 지났을 때였어요. 앞쪽 통로에서 둔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넘어지는 소리였죠. 승무원들이 뛰어갔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목을 길게 빼고 앞을 봤습니다. 50대쯤 되어 보이는 남성이 통로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이 파래지고 있었습니다. 본능적으로 움직였어요. 가방을 집어들고 통로를 달렸죠. 승무원에게 말했습니다. 저 의사입니다. 파리 응급의학과 전문의예요. 승무원이 비켰어요. 저는 무릎을 꿇고 환자 옆에 앉았습니다. 목에 손을 댔어요. 맥박이 약하고 불규칙했습니다. 호흡은 얕고 빨랐죠. 눈동자는 초점을 잃고 있었어요. 의료 가방 가져와 주세요. 승무원이 황급히 뛰어갔어요. 저는 환자의 셔츠 단추를 풀었습니다. 가슴이 불규칙하게 오르내리고 있었어요. 손바닥을 가슴에 댔을 때 심장 박동이 너무 빨랐습니다. 의료 가방이 도착했어요.
열어보니 기본적인 것들 뿐이었습니다. 혈압계, 청진기, 간이 심전도 측정기, 그리고 최소한의 응급 약물. 파리 응급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죠. 청진기를 귀에 꽂고 가슴에 댔어요. 심장 소리가 불규칙했습니다. 부정맥이었어요. 혈압을 재니 위험 수준으로 낮았습니다. 심전도 측정기를 붙였을 때 화면에 나타난 파형이 제 예상을 확인시켜 주었어요. 심실빈맥이었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졌어요. 이 상태로 방치하면 심실세동으로 이어지고 그 다음은 심정지입니다. 지금 당장 처치해야 했어요. 제세동기 있나요? 네, 가져오겠습니다. 승무원이 다시 뛰어갔어요. 주변 승객들이 일어나 둘러싸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휴대전화를 꺼내 들었고 누군가는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제세동기가 왔습니다. 전극을 붙이고 분석 버튼을 눌렀어요. 기계가 심장 리듬을 읽는 동안 저는 약물 목록을 확인했습니다. 항부정맥제가 있었지만 용량이 제한적이었어요. 한두 번 쓰면 끝이었습니다. 제세동기가 경고음을 냈어요. 쇼크가 필요하다는 신호였습니다. 다들 뒤로 물러나 주세요. 버튼을 눌렀어요. 환자의 몸이 들썩였습니다. 심전도를 다시 확인했어요. 리듬이 조금 안정되는 듯 했지만 여전히 불안정했습니다. 약물을 투여했어요. 정맥 라인을 확보하고 천천히 밀어 넣었습니다. 환자의 얼굴을 봤어요. 여전히 창백했고 식은땀이 이마를 적시고 있었어요. 몇 분이 지났습니다. 심전도는 여전히 불안정했어요. 약물이 효과를 보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남은 약은 한 번 분량뿐이었어요. 승무원이 물었어요. 괜찮습니까?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괜찮지 않았거든요. 환자는 점점 불안정해지고 있었고 제가 할 수 있는 건 제한적이었습니다. 지금 이 상태로 착륙까지 버티기 어려웠어요. 주변이 조용해졌어요. 승객들의 시선이 제게 쏠려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기대와 두려움이 동시에 보였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저는 지금 통제할 수 없는 상황 한가운데 서 있다는 걸요. 조종실에서 연락이 왔어요. 승무원이 달려와 제게 말했습니다. 인천공항 의료관제센터와 연결하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솔직히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공항 의료 지원이라고 해봐야 기본적인 안내 수준일 거라 생각했죠. 그저 착륙 후 병원 이송 절차를 확인하는 정도겠거니 했어요. 승무원이 태블릿 화면을 제 앞에 놓았습니다. 화면이 켜졌어요. 그곳에 한국 의료진이 보였습니다. 3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 의사와 간호사 2명이었죠. 남자 의사가 먼저 말했어요. 영어였지만 발음이 또렷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천공항 응급의료센터 박민준입니다. 환자 상태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빠르게 설명했어요. 50대 남성, 심실빈맥, 제세동 한 차례 시행, 항부정맥제 1차 투여 완료, 현재 불안정한 상태 유지 중. 박민준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질문했어요. 심전도 파형 보여주실 수 있나요? 승무원이 측정기를 화면에 가까이 댔어요. 박민준 씨는 몇 초간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환자 의식 수준은요? 혼미 상태입니다. 호명 반응 없어요. 혈압은 90에 60입니다. 박민준 씨가 옆에 간호사와 짧게 대화를 나눴어요. 한국어였기 때문에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그들의 표정은 침착했습니다. 당황하거나 망설이는 기색이 전혀 없었어요. 그가 다시 저를 봤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해주세요. 남은 항부정맥제 용량이 얼마죠? 한 번 분량입니다. 좋아요. 지금 바로 투여하지 마세요. 먼저 생리식염수 200ml를 빠르게 주입해주세요. 혈압을 올려야 합니다. 저는 멈칫했어요. 일반적인 프로토콜과 달랐거든요. 하지만 따랐습니다. 생리식염수백을 열고 정맥 라인에 연결했어요. 속도를 최대로 올렸습니다. 완료했습니다. 좋습니다. 2분 후 혈압 다시 재주세요. 2분이 지났어요. 혈압계를 다시 감았습니다. 백에 50. 올라갔어요. 백에 50입니다. 박민준 씨가 미소 지었어요. 작은 미소였지만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이제 항부정맥제 투여하세요. 천천히 30초에 걸쳐서요. 주사기를 들었어요. 천천히 밀어 넣었습니다.
환자의 얼굴을 봤어요. 여전히 창백했지만 호흡이 조금 깊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심전도를 봤어요. 파형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불규칙하던 리듬이 점점 안정되고 있었어요. 리듬 안정되고 있습니다. 맥박은요? 손목에 손가락을 댔어요. 맥박이 느껴졌습니다. 아까보다 강하고 규칙적이었어요. 분당 90 정도입니다. 규칙적이에요. 박민준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잘하셨습니다. 이제 환자를 옆으로 눕히고 다리를 심장보다 높게 올려주세요. 담요로 체온 유지시켜 주시고요. 승무원들이 도왔어요. 환자를 조심스럽게 옆으로 눕혔습니다. 좌석 쿠션으로 다리를 받쳤어요. 담요를 덮어줬습니다. 환자의 눈꺼풀이 떨렸어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초점 없던 눈동자에 빛이 돌아왔어요. 저는 그제야 숨을 내쉬었습니다. 긴장이 풀리면서 어깨가 축 늘어졌어요. 화면 속 박민준 씨가 말했습니다. 착륙까지 30분 정도 남았습니다. 5분마다 혈압과 맥박 확인해 주시고 이상 있으면 즉시 연락 주세요. 저희는 계속 대기하고 있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하다는 말이 목까지 올라왔지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물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정확히 아셨어요? 기내 상황을요? 박민준 씨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경험입니다. 저희는 이런 상황을 자주 다뤄요. 화면이 꺼졌어요. 저는 환자를 내려다봤습니다. 그의 얼굴에 혈색이 돌아오고 있었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저는 지금 처음으로 다른 의사의 지시를 따랐다는 걸요. 20년 경력의 전문의가 모니터 넘어본 적도 없는 의사의 말을 믿고 따랐다는 걸요. 자존심보다 생명이 앞선 순간이었습니다. 창밖이 하얗게 변했어요. 눈이었습니다. 폭설이었죠. 비행기가 고도를 낮추면서 눈보라가 창문을 때리기 시작했어요. 시야가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기내 방송이 다시 울렸어요. 곧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합니다. 좌석 벨트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무원의 목소리는 여전히 침착했어요. 하지만 제 옆자리 승객은 팔걸이를 꽉 쥐고 있었습니다. 저도 긴장했어요. 이런 날씨에 착륙한다는 게 쉽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비행기가 흔들렸습니다. 한 번, 두 번. 누군가 작게 비명을 질렀어요. 저는 환자 쪽을 봤습니다. 승무원 2명이 그를 지키고 있었어요. 혈압과 맥박은 안정적이었습니다. 바퀴가 활주로에 닿는 순간 둔탁한 소리가 났어요. 몸이 앞으로 쏠렸다가 다시 뒤로 밀렸습니다. 비행기가 속도를 줄이기 시작했어요. 착륙했습니다. 주변에서 안도의 한숨이 터져나왔어요. 누군가는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어요. 눈보라 속에서 활주로 불빛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비행기가 완전히 멈췄어요. 벨트 신호등이 꺼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문이 열리기도 전에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거든요. 문이 열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멈칫했어요. 계단 아래에 의료진이 서 있었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 2명, 응급구조사 4명, 그리고 들것이었어요. 눈보라 속에서 그들은 이미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박민준 씨가 계단을 올라왔어요. 화면으로만 보던 그 의사였습니다. 실제로 보니 생각보다 젊어 보였어요. 수고하셨습니다. 그가 제게 고개를 숙였어요. 저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의료진이 환자에게 다가갔습니다. 능숙한 손놀림으로 활력 징후를 확인했어요. 휴대용 심전도 기계를 연결했고 혈압을 재고 동공 반응을 확인했습니다. 모든 게 3분 안에 끝났어요. 이송 가능합니다. 들것으로 환자를 옮겼어요. 담요를 덮고 벨트를 고정했습니다. 그들이 환자를 데리고 내려가는 동안 저는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승객 여러분, 저는 공항 운영팀 김수진입니다. 2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었어요. 손에 태블릿을 들고 있었습니다. 유창한 영어로 말했어요. 폭설로 인해 일본행 항공편이 전면 취소되었습니다. 여러분을 위한 숙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비자 문제 없으시고요. 식사와 교통편도 제공됩니다. 승객들이 웅성거렸어요. 누군가 질문했습니다. 언제 출발할 수 있나요? 내일 오전 기상 상황을 보고 결정됩니다. 하지만 최소 이틀은 걸릴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질문이 이어졌어요.
비용은요? 김수진 씨가 미소 지었습니다. 항공사와 공항에서 부담합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는 주변을 둘러봤어요. 통로마다 안내 요원들이 서 있었습니다. 영어, 일본어, 중국어로 안내하고 있었어요. 각자 손에 태블릿을 들고 승객 명단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짐을 찾으러 갔을 때였어요. 컨베이어 벨트 옆에 이미 직원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제 이름이 적힌 팻말을 들고 있더군요. 클레르 마르셀 씨? 네. 이쪽으로 오세요. 차량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는 따라갔어요. 버스에 올랐습니다. 좌석마다 물과 간식이 놓여 있었어요. 담요도 있었습니다. 버스가 출발했어요. 창밖으로 눈 덮인 활주로가 보였습니다. 제설 차량들이 쉬지 않고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게 즉흥이 아니라는 걸요. 우리가 착륙하기 전에 이미 준비되어 있었어요. 의료진도 숙소도 안내 요원도 교통편도요. 이건 반복된 훈련의 결과였습니다. 누군가 한 번이 아니라 수십 번, 수백 번 연습한 결과였어요. 저는 가방을 꽉 쥐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놀라움 때문이었는지 안도감 때문이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호텔방은 조용했어요. 창밖으로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지만 실내는 따뜻했습니다. 저는 침대에 앉아 신발을 벗었어요. 발이 욱신거렸습니다. 저녁을 먹고 돌아온 참이었어요. 호텔 식당에서 제공한 식사였는데 생각보다 괜찮았습니다. 밥과 국, 그리고 반찬 몇 가지였죠. 낯선 맛이었지만 나쁘지 않았어요. 샤워를 하고 나왔습니다. 머리를 말리면서 휴대전화를 확인했어요. 병원에서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학회 일정이 연기되었다는 내용이었어요. 답장을 보냈습니다. 시계를 봤어요. 밤 10시였습니다. 파리 시간으로는 오후 2시쯤이었죠. 잠이 오지 않았어요. 침대에 누웠지만 눈이 말똥말똥했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빠르게 걷는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노크 소리가 났어요. 제 방이 아니라 옆방이었습니다. 목소리가 들렸어요. 다급한 목소리였습니다. 일본어 같았지만 확실하지 않았어요. 저는 일어나 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복도로 나갔어요. 옆방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40대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 복도를 왔다 갔다 하고 있었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여성이 저를 봤어요. 눈이 붉었습니다. 영어로 대답했어요. 어머니가 안 보여요. 언제부터요? 30분 전쯤요. 화장실 간다고 하셨는데. 돌아오지 않으세요. 저는 방안을 봤습니다. 침대 위에 가방이 놓여 있었고 옷가지가 펼쳐져 있었어요. 화장실 문은 열려 있었습니다. 안은 비어 있었어요. 호텔에 연락하셨어요? 지금 막 하려던 참이었어요. 여성이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었어요. 저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어머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78세입니다. 그런데 여성이 말을 멈췄어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치매가 조금 있으세요. 심하진 않지만 낯선 곳에서는 헷갈려 하세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78세, 치매, 낯선 호텔. 좋지 않은 조합이었습니다. 프런트에 전화했어요. 직원이 즉시 올라왔습니다. 젊은 남자 직원이었는데 상황을 듣자마자 무전기를 꺼냈어요. 보안팀과 객실팀에 연락하겠습니다. 층마다 확인할게요. 저는 복도를 따라 걷기 시작했어요. 여성도 따라왔습니다. 비상계단 문을 열었어요.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홀로 갔어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로비로 내려갔어요. 프런트 직원들이 모니터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CCTV 확인 중입니다. 모니터에 복도 영상이 나타났어요. 시간을 되돌렸습니다. 1시간 전, 30분 전. 그리고 보였어요. 하얀 머리의 노인이 방에서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분이세요? 여성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영상 속 노인은 복도를 따라 천천히 걸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층에서 내렸어요. 로비를 지나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직원이 말했어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바람도 세졌습니다.
그때 떠올랐어요. 파리 응급실에서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5년 전쯤이었죠. 치매 환자가 병원에서 나간 적이 있었어요. 겨울이었습니다. 저희는 찾지 못했어요. 이틀 후 생강 근처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미 늦었었죠. 손이 차갑게 식었어요. 숨이 가빠졌습니다. 이번에도 그렇게 되는 건 아닐까? 이번에도 제가 놓치는 건 아닐까? 여성이 제 팔을 잡았어요. 제발요. 제발 어머니를 찾아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확신이 없었어요. 이 넓은 곳에서, 이 눈보라 속에서 한 노인을 찾는다는 게 가능할까요? 직원이 무전기에 대고 말했어요. 한국어였기 때문에 알아듣지 못했지만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다시 봤어요. 눈발이 점점 거세지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상황은 나빠지고 있었어요. 로비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호텔 직원들이었습니다. 야간 근무조, 객실 담당, 식당 직원까지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하나둘 내려왔습니다. 매니저가 지도를 펼쳤어요. 호텔 주변 약도였습니다. 형광펜으로 구역을 나눴어요. 1층 로비와 식당은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이 구역은 김 대리님, 저쪽은 박 과장님. 직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각자 손전등을 챙겼습니다. 두꺼운 점퍼를 걸쳤어요. 저도 외투를 입었습니다. 여성이 제 옆에 섰어요. 떨리는 손으로 장갑을 끼고 있었습니다. 밖으로 나갔어요.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눈발이 세차게 날렸어요. 발밑이 미끄러웠습니다. 호텔 정문 쪽을 먼저 확인했어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주차장으로 갔어요. 차들 사이를 둘러봤지만 역시 없었습니다. 그때 헤드라이트 불빛이 보였어요. 경찰차였습니다. 2대가 호텔 앞에 멈춰 섰어요. 경찰관 4명이 내렸습니다. 매니저가 달려가 상황을 설명했어요. 경찰관들은 즉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한 명은 무전기로 연락했고 다른 한 명은 근처 상가 쪽으로 향했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10분, 20분. 발견 소식은 없었어요. 저는 호텔 뒤편으로 갔습니다. 작은 정원이 있었어요. 벤치 위에 눈이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손전등을 비췄어요. 발자국이 보였습니다. 희미했지만 분명했어요. 눈에 반쯤 덮여 있었지만 방향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여기요. 소리쳤어요. 직원 2명이 달려왔습니다. 발자국을 따라 걸었어요. 정원 끝, 작은 쉼터가 있었습니다. 지붕이 있는 벤치였어요. 그곳에 누군가 앉아 있었습니다. 하얀 머리의 노인이었어요. 앉은 채로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어깨가 눈으로 덮여 있었어요. 할머니. 여성이 달려갔어요. 노인을 껴안았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노인의 얼굴을 봤어요.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손목에 손가락을 댔어요. 맥박이 느껴졌습니다. 느렸지만 규칙적이었어요. 호흡도 확인했습니다. 얕았지만 안정적이었어요. 의식은 있으세요? 노인의 어깨를 가볍게 흔들었어요. 눈꺼풀이 떨렸습니다. 천천히 눈을 떴어요. 어디? 여기가 어디예요? 목소리가 작았어요. 떨리고 있었습니다. 직원이 담요를 가져왔어요. 저는 노인의 어깨에 담요를 덮어줬습니다. 그리고 손을 잡았어요. 손이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괜찮으세요? 이제 괜찮아요. 노인이 저를 봤어요. 눈빛이 흐릿했지만 초점이 있었습니다. 춥네요. 곧 따뜻한 곳으로 가실 거예요. 경찰관이 다가왔어요. 무전기로 연락했습니다. 잠시 후 구급대원 2명이 왔어요. 휴대용 담요와 온열팩을 가져왔습니다. 노인을 조심스럽게 일으켰어요. 여성이 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저는 옆에서 함께 걸었어요. 로비로 돌아왔을 때 따뜻한 공기가 얼굴을 감쌌습니다. 직원들이 의자를 가져왔어요. 노인을 앉혔습니다. 누군가 뜨거운 차를 내왔어요. 구급대원이 체온을 쟀어요. 35도 4입니다. 경증 저체온증이에요. 괜찮으실 겁니다. 여성이 울음을 터뜨렸어요.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매니저가 다가왔습니다. 방을 따뜻하게 준비해뒀습니다. 올라가시죠. 여성이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직원들도 고개를 숙였어요. 경찰관들도 구급대원들도요. 누구도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는 표정이었어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나라의 응급 대응은 병원 안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걸요.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들이 움직인다는 걸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매뉴얼에 없어도 사람이 위험에 처하면 모두가 움직였습니다. 호텔 직원도, 경찰도, 구급대원도, 심지어 저 같은 외국인 의사까지도요. 손에 든 손전등이 아직 따뜻했어요. 제 손도 따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눈은 그쳤지만 하늘은 여전히 잔뜩 흐려 있었습니다. 저는 호텔 식당에서 아침을 먹고 있었어요. 밥과 국, 김치 몇 가지였습니다. 이제 조금 익숙해진 맛이었죠. 휴대전화가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았어요. 클레르 마르셀 선생님이십니까? 박민준 씨였습니다. 기내에서 연결됐던 그 의사였죠. 네, 맞습니다. 어제 이송된 환자분 소식 전해드리려고 연락했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어요. 손에 든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환자분은 완전히 회복하셨습니다. 중환자실에서 하룻밤 관찰 후 일반 병실로 옮기셨어요. 조만간 퇴원 가능하시대요.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다행이네요. 혹시 시간 되시면 병원에 들러보시겠어요? 환자분이 인사드리고 싶어 하세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어요. 가겠습니다. 1시간 후, 저는 병원 로비에 서 있었어요. 깨끗한 바닥, 높은 천장, 햇빛이 들어오는 넓은 창문. 파리의 병원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박민준 씨가 마중 나왔어요. 실제로 보니 더 젊어 보였습니다. 38이나 9쯤 될까요?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궁금했어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6층으로 올라갔어요. 복도를 따라 걸으면서 박민준 씨가 말했습니다. 환자분 가족들이 몇 번이나 감사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한 건 별로 없는데요. 아니에요. 선생님이 계셨기에 가능했습니다. 병실 문을 열었어요. 침대에 중년 남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어제 그 환자였어요. 얼굴에 혈색이 돌아 있었고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옆에 아내로 보이는 여성이 있었어요. 그녀도 일어나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어색하게 손을 흔들었어요. 회복되셔서 다행입니다. 잠시 이야기를 나눴어요. 환자는 일본 출장길이었다고 했습니다. 스트레스가 심했고 피로가 누적되어 있었대요. 앞으로는 건강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병실을 나왔어요. 복도를 걸으면서 물었습니다. 치료 비용은요? 박민준 씨가 고개를 저었어요. 긴급 의료 지원 체계가 있습니다. 외국인이라도 응급 상황에서는 우선 치료하고 비용은 나중에 처리해요. 대부분은 보험이나 정부 지원으로 해결됩니다. 저는 멈춰 섰어요. 그게 가능한가요? 가능하게 만들었죠. 생명이 먼저니까요. 그의 말투는 담담했습니다. 자랑하는 것도 과장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저 당연한 일을 말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로비로 내려왔어요. 커피 자판기 앞에 섰습니다. 박민준 씨가 동전을 넣었어요. 커피 2잔이 나왔습니다. 선생님은 응급실에서 얼마나 일하셨어요? 19년입니다. 오래 하셨네요. 네. 하지만 말을 멈췄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박민준 씨가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저희도 완벽하지 않아요. 실수도 하고 놓치는 것도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뭔가요? 서로를 믿는다는 거요. 기내에서 선생님을 도울 수 있었던 건 제가 뛰어나서가 아니에요. 뒤에 팀이 있었거든요. 간호사들, 약사, 행정팀까지요. 모두가 자기 역할을 알고 서로를 신뢰해요. 저는 커피잔을 내려다봤습니다. 김이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저는 프로토콜을 믿었어요. 기준을요. 명확한 절차가 있으면 실수가 줄어든다고 생각했습니다. 틀린 말씀은 아니에요. 하지만 여기선 달라 보였어요. 사람을 먼저 믿더라고요. 박민준 씨가 미소 지었습니다. 기준도 중요해요. 하지만 기준은 사람을 위한 거잖아요.
사람이 없으면 기준도 의미가 없죠.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로비를 둘러봤습니다. 의사들이 오가고 간호사들이 환자를 돌보고 직원들이 안내하고 있었어요. 모두가 바빴지만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급했지만 불안해 보이지 않았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나는 기준을 믿었지만 이들은 사람을 믿고 있었다는 걸요. 그리고 그 믿음이 더 강하다는 것도요. 출발날 아침이었어요. 짐을 꾸리고 있는데 노크 소리가 났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호텔 직원이 작은 상자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클레르 마르셀 선생님이시죠? 네. 전해드릴 게 있습니다. 상자를 받았어요. 가벼웠습니다. 방으로 들어와 열어봤어요. 안에 전통차 세트가 들어있었습니다. 작은 편지도 함께요. 편지를 펼쳤어요. 한글로 쓰여 있었지만 아래 영어 번역이 있었습니다. 선생님의 헌신에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는 의사가 아니라 여행자로 오시길 바랍니다. 한국은 언제나 당신을 환영합니다. 박민준 씨의 서명이 있었어요. 저는 차 상자를 들여다봤습니다. 따뜻한 색의 포장지에 한글이 적혀 있었어요. 읽을 수는 없었지만 정성이 느껴졌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어요. 손끝이 떨렸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봤어요. 눈은 그쳤고 하늘이 맑아지고 있었습니다. 거리는 이미 제설이 끝나 깨끗했어요. 사람들이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었죠. 48시간이었습니다. 겨우 이틀이었어요. 하지만 그 시간이 제게 남긴 건 단순한 기억이 아니었습니다. 1년이 지났어요. 저는 다시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이번엔 학회도 없었고 환자도 없었어요. 그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배운 것이 진짜였는지요. 인천공항에 내렸어요. 익숙한 풍경이었습니다. 1년 전 그날처럼 눈은 내리지 않았지만 기억은 선명했어요. 서울로 갔습니다. 거리를 걸었어요. 카페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병원 앞을 지나갔어요. 사람들을 봤습니다. 그들의 표정을, 걸음걸이를, 서로를 대하는 방식을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1년 전 제가 본 것은 특별한 순간이 아니었어요. 이곳 사람들의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서로를 믿고 함께 움직이고 생명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요. 파리로 돌아왔을 때 저는 달라져 있었어요. 응급실은 여전히 바빴고 환자들은 계속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제 태도가 변했어요. 환자가 들어오면 차트보다 얼굴을 먼저 봅니다. 이름을 부르고 손을 잡아요. 프로토콜을 따르지만 그 안에서 사람을 먼저 생각하죠. 동료들에게도 달라졌어요. 지시하기보다 물어봅니다. 믿고 맡겨요. 실수했을 때 책임을 묻기보다 함께 해결책을 찾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어요. 20년 가까이 해온 방식을 바꾸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어요. 그리고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환자들이 웃기 시작했어요. 회복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동료들과의 관계도 좋아졌어요. 응급실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여전히 바빴지만 따뜻해졌어요. 어제도 그랬어요. 70대 할머니가 들어왔습니다. 넘어져서 손목을 다치셨죠. 엑스레이를 찍고 깁스를 했어요. 처치가 끝나고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많이 아프셨죠? 할머니가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선생님 손이 따뜻하네요. 그 말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1년 전이었다면 듣지 못했을 말이었습니다. 한국은 저를 치료하지 않았어요. 제가 믿던 세계를 치료했습니다. 차갑고 명확했던 제 의료관에 온기를 불어넣었어요. 기준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먼저라는 걸 가르쳐 주었습니다. 지금도 제 책상 위에는 그날 받은 차 상자가 놓여 있어요. 다 마셨지만 상자는 버리지 못했습니다. 힘들 때마다 그 상자를 봐요. 그리고 기억합니다. 48시간 동안 배운 것들을요. 여러분은 언제 따뜻함을 느끼셨나요? 낯선 곳에서 예상치 못한 순간에 받은 작은 친절이 삶을 바꾼 경험이 있으신가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